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 쿠폰 등 재정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올 들어 9월 말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02조 4천억 원으로 한 해 적자가 100조 원을 넘긴 건 2020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59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전 한때 147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는 물론 무역 흑자 규모도 넘어설 만큼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환율이 1480원에 접근할 경우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위해 달러 자산을 팔 수도 있고 정부 당국도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유지하는 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을 연간 1.5% 이내로 더 올리는 공시계획 수정안을 밝혔는데요.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4% 올랐다면 여기에 1.5%를 더해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최대 5.5% 오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영화 빅숏의 모델로 유명한 월가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대표적인 AI 관련 기업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를 공매도하면서 AI 기업들이 수익을 부풀렸다는 주장까지 했죠. 하지만 지금은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며 기회는 여전히 기술주에 있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침없이 달려온 기술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AI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출렁이고 시장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거품론도 크게 엇갈리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장비 수명을 길게 잡아 수익을 부풀리는 회계 사기를 벌인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전문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주임 교수,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AI 거품론 끊임없이 나오는데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한마디씩 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엔 영화 빅숏 보셨죠? 모델, 월가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기술주가 과열됐다. 그래서 공매도를 했는데 대상 기업은 팔란티어, 엔비디아다. 문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자산의 내용 연수를 인위적으로 늘려서 수익을 부풀리는 회계 사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회계 사기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이병욱 교수님, 이 마이클 버리 이 친구의 회계 사기 주장의 근거는 뭐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이제 수익성이 많이 회복됐다. 이게 이제 시장의 이제 공통된 이제 의견이었는데 지금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게 수익성이 회복된 게 아니라 마이클 버리가 보기에는 회계상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이게 이제 착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고요. 공통된 우리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면 이렇게 매출에서 우리가 비용을 이제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산출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비 감가상각.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빅테크는 이 소위 말하는 장비 투자에 엄청난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이 이제 GPU예요. 과거에는 이제 GPU를 3년 정도 쓰면 못 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에 샀으면 3분의 1씩 해서 이제 다 감가상각하고 이제 처분을 했던 거를 3년 내 비용을 다 처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5에서 6년 정도 늘려서 이걸 5분의 1씩, 6분의 1씩 처리하다 보면 비용을 깎는 걸 기간을 늘리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매출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들다 보니까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이제 착시 현상을 주고 그게 주장하는 바가 이제 2028년까지 무려 246조 원 정도나 이게 부풀려질 수 있다라고 수익을 부풀릴 수 있다.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 먼저 물어보고 이병욱 교수님의 들어보고 싶네요. 염승환 이사님. 이렇게 마이클 버리가 워낙 영화 빅숏으로 유명해서 그래 그 주장 한 날
엔비디아 주가가 충격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 주장의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분이 그 공매도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자기 포지션도 좀 공개가 됐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요.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그래서 팔란티어 CEO는 굉장히 뭐라고 뭐 맹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클 버리의 주장이 뭐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아까 잘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3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는 걸 왜 이렇게 늘렸냐. 늘리느냐. 그럼 당연히 그럼 비용이 주니까 이익이 부풀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또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는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기업의 또 자율에 맡기는 좀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불법이다 이렇게 볼 근거는 사실 좀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이렇게 늘린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GPU가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성능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A100 칩, 또 H100, 이제는 B100, 블랙엘 칩, 내년에 또 루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칩들이 나오면 기존의 칩,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의 주장이 맞으려면요. 기존의 칩은 그냥 쓸모가 없어져야 돼요. 사실상. 그냥 보통 이게 1년, 2년 주기로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감가상각 빨리빨리 해서 아니, 못 쓰는 거는 감가상각 빨리 처리해서 그렇죠. 없애는 게 맞는데 지금도 A100은 많이 써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성능 루빈이나 뭐 블랙엘 칩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나오는 칩들은 다 이거 그냥 저기 폐기 처분해야 되나. 그러네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들도 충분히 쓰임새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초점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칩들이 워낙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가상각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또 기업들은 계속 이런 GPU를 구매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3년만 저는 쓴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블랙엘 칩 내년부터 26만 장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과연 우리도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회계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거를 그러면 2, 3년 딱 쓰고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이 5, 6년도 이게 뭐 무조건 타당하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한계성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공매도 아까 말씀하실 때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풋옵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지금 사놓고 소음을 내서 뭔가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좀 주기 위한 그런 건가요? 그럼?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이사님이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그동안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던 그 환경과 좀 급격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고요. 이때 GPU가 대량으로 들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경쟁사 대비 얼마나 앞서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능이 더 높은 GPU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년 지나면 경쟁사 대비 GPU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걸 활용 안 하고 그냥 버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과거 3년 정도는 이제 맞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챗 GPT를 기반으로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모델이 실전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추론 단계라고 부르고요. 이 추론 단계는 학습 단계보다는 GPU가 훨씬 성능이 떨어져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가 모델에 쓰던 거 최첨단을 시장에 내놓고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이걸 사용할 사용자가 풀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만들어진 GPT나 아니면 메타에서 만든 여러 모델을 가지고 상용화하려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든 GPU를 좀 써보고 싶어 해서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개발해서 지금 매스마켓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게 과연 3년이 6년이 적절한가의 시비거리는 될 수 있으나 3년 하던 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시비거리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환경이 바뀌어 있고. 그럼 왜 마이클 버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안 그래도 늘 보수적이고 잘 이 대중에 안 드러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느냐를 하면 어쨌든 이제 자기 포지션을 그렇게 취해놨고 그때 예전에도 포지션 취하고 나서 시간이 꽤 걸리고 나서 자기가 수익을 2008년 그때 그렇죠. 금융위기 때 사람들은 그때 이제 마이클 버리가 돈을 벌었다고만 기억하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실제로 자기가 그 포지션을 산 건 2005년이었어요. 한참 전이었군요. 그렇죠. 거의 3년을 거의 파산하다시피 견디다가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서프라임 위기가 이제 터지니까 그렇죠.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전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포지션을 취해놨고
이미 너무 과열돼 있고 아시다시피 퍼가 너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떨어져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약간 마케팅적인 언론 플레이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염승환 이사님, 그러면 지금 마이클 버리의 풋옵션 규모가 팔란티어가 뭐 9억 달러를 넘고 엔비디아가 1억 달러를 넘는다는데 요것도 좀 버티고 있으면 만약에 꺾이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이것도 지금? 만약에 뭐 그게 어느 가격에 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 행사 가격. 예, 행사 가격이 있잖아요. 예. 풋옵션은 얼마에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유한 포지션이 공개됐잖아요. 그 네. 13F에 그게 예. 나왔던 걸로 아는데. 예. 근데 그거 지금 다 청산했을 수도 있어요. 아, 청산이 왜냐하면 해버렸다. 그거는 이미 옛날에, 그러니까 날짜가 어쨌든 이제 분기말 기준이다 보니까. 아, 9월 말 기준으로 예, 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때 이미 다 청산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거 언제 아냐? 그럼 내년 1월 돼야 아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후행적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의 포지션도요. 예. 사실 그때 공개되면 뭘 샀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것도 이미 늦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사실 또 그 이미 발표한 시기에는 다른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13F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사실 마이클 버리가 이미 정리했을 수도 있다. 정리했을 때 예. 계속 주가가 오르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뭐 없어서 그게 뭐 손실 보고 했을 수도 손실 보고 했을 있고 수도 아니면 있고. 또 이 행사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 수익 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음. 다만 이렇게 노이즈를 이렇게 계속 일으키는 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손해가 좀 있어서 약간의 이걸 노이즈를 일으켜서 좀 주가를 그런 근데 게 실제 아닐까. 팔란티어 주가 좀 빠졌잖아요. 실제로. 팔란티어. 예,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수익이냐 손실이냐 뭐 일단 1월 달은 돼봐야 좀 확인이 1월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이클 버리가 이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풋옵션 종목 중에 하나가 방금 두 분이 얘기한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만약에 2008년처럼 마이클 버리가 견뎌서 서프라임 위기와 큰 돈을 벌듯이 팔란티어 주가가 뭐 지금 워낙 높으니까 이게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뭐 400배가 넘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몇 배입니까? PER이 아주 400배가 넘는다. 이 선행 PER도 230배다.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이거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테크 기업이라고 네. 하더라도 우리가 선행이 보통 3에서 한 60배 정도 되면 네. 이게 너무 고평가라고 하는데 이제 200까지 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고평가된 건 맞는데 이 관건은 아무래도 수익이겠죠. 수익. 그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이게 이 매출 성장이 매년 50%는 돼야 이 펄을 그나마 겨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매출 성장이 20% 물론 성장하고 있죠. 20에서 25% 정도거든요. 20에서 25%. 그러면 이 수치가 정당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이 AI에 대한 기대치도 많고 뭐 다른 기업도 비슷하게 이미 몇몇 기업은 뭐 독일의 GDP까지 앞서고 이런 마당이다 보니 조금 더 지속될지 아니면 한번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과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사기 시작하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뭐 제가 보기엔 그 말 그대로 이제 혼란의 중심, 태풍의 눈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염승환 이사님, 기왕 팔란티어 얘기를 조금만 더 첨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주가 수익 비율 시점에서 좀 다르니까 뭐 400배일 수도 있고 600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근데 이게 이제 PER이라는 게 사실 이제 선행 PER도 200배면 너무 비싼 거 맞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또 지금 또 비싼 게 하나 더 있잖아요. 테슬라도 거의 200배거든요. 테슬라 선행 PR이 200배예요? 거의 한 200배 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둘 다 어쨌든 고평가인데 그래도 주가 보시면 되게 견조하긴 해요. 근데 결국엔 그거죠. 이 과거에도 아마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PER 1000배 간 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그 IT 그때 당시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이제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ER이 낮아졌죠. 그래서 저는 너무 PER에 매몰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높은 PER을 받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 팔란티어가 이렇게 높은 PER 받냐면 경쟁자가 사실 없어요, 지금. 경쟁자가 없다. 예, 그러니까 팔란티어 CFO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자기는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초능력을 안겨주는 그 제품이래요. 이 팔란티어 제품이. 초능력을 안겨주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걸 자동화시켜서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뭐 이런 어떤 이제 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팔란티어 쓰는 걸로 알려졌는데 예. 어디 문제가 생기면 찾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소통하기도 되게 어렵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팔란티어가 중간에서 예, 뭐 그런 거 이제 온톨로지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결함도 잡아주고 자동화 시켜주니까 기업 입장에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팔란티어를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뭐 이거 뭐 경쟁자가 이 없다. 방산에도 들어가는 문제고. 예. 그래서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 뭐 비싼 건 또 인정은 해야 되겠죠. 비싼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게 대안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안들이 나오면 PER이 꺾여버립니다. 대안이 나오면.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PER이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경쟁자가 들어오면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예. 이게 꺾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테슬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비싸냐면 이게 자꾸 그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우리도 좋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주식에 많으니까. 관심들이 예. 많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도 돈 풀죠. 이제 연준까지 금리 인하죠. 이제 양적 긴축 끝내죠. 그래서 내년에 또 연준 의장 바뀌면 더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거든요. 친 트럼프 인사가 많이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PER을 올리는 요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환경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PER을 높이는 요인이니까 그래서 비싼 건 인정하지만 뭐 지금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 공매도하고 풋옵션 해놓은 게 지금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인데 마침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지난 10월에 전량 팔았더라고요. 이거는 뭐 AI 기업 손절 이런 거는 좀 다른 한 거죠? 이 전략은 꼭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뭐 다각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합리적인 그 설명은 이제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돈이 필요하다. 최근에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이 손정희 비전 펀드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현금 유입된 게 최근라고 해봐야 쿠팡 정도. 쿠팡 IPO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한 중국 기업은 다 이제 규제받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암을 그때 샀지 ARM. 않습니까? 암을 사고 이게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 상장이 더뎌지고 있어서 신규 이제 돈 유입이 잘 안 되다 보니 어쨌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현금 유입에 가장 유리한 거는 엔비디아일 거고요. 엔비디아. 그래서 이걸 전략 매도했다는 게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AI에 대해서 혹은 엔비디아에서 새로 평가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자기 비전 펀드를 이제 리스트럭처링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암을 빨리 상장시키는 거라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확대해서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판 시점이 엔비디아 시총이 5조 달러를 넘어설 때니까 참 판 시점은 현재까지 보면 절묘했는데 판 돈을 오픈 AI에 이제 전량 투자한다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AI 소프트웨어 쪽에 올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결국엔 그거죠. 오픈 AI랑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예, 미국에 지금 같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예. 사실 거기를 이제 소프트뱅크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줄이에요. 자금을 계속 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사실은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돈도 계속 좀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진두지휘할 수 있는 회사가 소프트뱅크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한 거지. 엔비디아가 뭐 비싸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전혀 같고. 관계없고. 그리고 옛날에 손정희 회장이 또 소프트뱅크 그때도 엔비디아 2019년에 다 팔아가지고 한번 지분 판 적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팔았네요. 네, 그때 그 판단 실수를 좀. 아니 근데 그때는 엔비디아 이렇게 AI로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GPU 시대가 아니잖아요. 2019년에.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그거 팔았다고 해서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때 당시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엔비디아가 어쨌든 챗GPT 나오고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했고,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의 입장에서도 그 생각은 들겠죠.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이렇게까지 고성장을 지속할까 몇 년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경쟁자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그렇죠. 좋은 가치 지금 시총 5조 달러까지도 갔었잖아요. 예. 요럴 때 이제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필요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금, 예,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게 사실 엔비디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판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 고평가냐 AI가 꺾였냐 이거랑은 좀 별개. 그건 관계없는 문제다. 예, 그 돈 가지고 다시 오픈 AI에 투자하는 거니까. 예, 그런 논란과는 좀 저는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AI 거품 논란에 늘 오픈 AI가 있는데 이제 손정희 회장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서 대규모로 오픈 AI, 엔비디아 판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오픈 AI가 사실 지난번에도 정부 미국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논란에 휘말렸고 그런데 세액 공제 우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반도체 투자처럼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오픈 AI가 이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자금 조달은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촉발된 거는 사라 프라이어라는 그 CFO가 인터뷰 할 때 워낙 산업에 돈이 많이 드는데 정부도 어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잠깐 언급한 게 이제 백스탑을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안 넣더라도 뭐 제도적으로 뭔가를 뭐 지지해야 되지 않느냐가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받잖아요. 오픈 AI가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많이 이제 시비거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말 한마디를 하니까 저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확대된 거고요. 바로 샘 알트먼이 이제 바로 진화를 했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진화를 하긴 했는데 하나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예전에는 AI가 말 그대로 AI 산업이었지만요. 지금 보편 산업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보편 산업으로.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보자고요. 자연어 처리면 누가 보더라도 AI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년 전, 20년 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든 뭘 몰든 전부 다 자연어로 처리를 하는 그렇죠. 보편적인 인터페이스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산업에 큰 전환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아주 적시하고 적확한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게 들여다보기에는 쟤들이 돈이 없나? 그리고 워낙 이제 앞으로 조달하겠다는 돈이 아까 스타게이트도 말씀하셨지만 뭐 오라클 소프트뱅크 자기 다 해서 뭐 700조에서 800조 나중에는 1000조 원 이상을 동원하겠다고 하니 현실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찰나에 그런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그 많은 돈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게 뭐 들어오지는 않지만 지금 어떤 조짐으로도 이 사람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장적인 조짐은 없거든요. 그래요? 다만 조달하려는 돈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증폭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서 채권 발행도 다양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늘 나오고 그만큼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계속 이 AI 거품론 끊이지 않는데 염승환 이사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욕 증시 가끔 흔들릴 때마다 다양한 얘기에 거품이 있다 뭐 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지만 투자는 계속된다는 또 얼른 점 분석도 많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확실한 좀 신념을 좀 가져야 될까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빅테크들도 참 이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IT 버블에 그걸 봤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도 있지만 근데 지금 IT 버블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결국엔 승자 독식이거든요. 모든 세상이 다 승자가 가져가 2등은 없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카카오톡 쓰지만 라인 안 쓰잖아요. 뭐 저기 일본에선 쓰지만 그냥 1등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거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빅테크도 AI가 이제 엄청난 지출하는데 빅테크 CEO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과잉 투자가 더 낫다. 과소 투자보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되고 다행스러운 건 이 빅테크들이 돈을 잘 벌어요. 다 플랫폼 기업들이다 보니까 IT 버블과는 좀 달라요. 그때는 돈 못 버는데 그냥 막 수익도 없는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거는 이제 메타가 요즘에 좀 주주분들이 이제 좀 왜 이렇게 투자 많이 해서 뭐 채권까지 찍어내냐. 돈도 있는 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메타는 아시겠지만 저커버그가 창업자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창업자가 지금 CEO가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월급 받는 사장님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저커버거는 메타에 그냥 승부를 다 걸고 있는 거예요. 뭐 채권까지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근데 적절하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좀 이렇게 너무 이제 과잉 투자 하긴 하지만 일부 이제 현금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배분은 잘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빅테크들이 전략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디까지 갈지 이 승패가 뭐 결정되는 날이 언제일지 그러면 그 투자 중간에 누가 혜택을 볼지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투자 경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결국 이제 우리가 AI 거품론을 얘기도 많이 하지만 과거 이제 IT 우리 버블이 있을 때랑 예. 닷컴 버블이 있을 때도 보면 그 버블이 꺼지고 뭐가 남았는지를 보면 그 버블 사이에 투자했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그대로 남아서 네. 아까 말씀한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거거든요. 지금 오픈 AI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가 이제 촉발시킨 거는 뭐냐면 그동안 실험실에 갇혀 있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인공지능을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이끌어 왔고 예. 이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가 되면서 물론 이제 실패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 닷컴 때 뭐 데이터 센터가 남고 인프라가 남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남은 게 결국 누가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듯이 네. 보편적으로 모든 인터페이스가 그동안 우리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로 하던 거를 앞으로는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가 자연어로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런 인프라는 남을 거고. 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커머셜에 아마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그렇죠. 누군가가 이긴다 이거죠. 그럼 환경 모두가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자연어로 바뀌고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예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만 붙어 있던 GPU가 TV에도 들어가고 네. 뭐 저기 카메라에 들어가고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이 투자한 돈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네. 남아 있거든요. 예.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버블이라는 말은 있지만 남아 있는 인프라가 그리고 또 다른 단계의 우리 인류의 또 다른 이제 뭐 모습을 이끌어가는 어떤 과도기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AI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으로 마지막 질문을 염승환 이사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거품론과 함께 지금 걱정스럽게 얘기되는 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약간 거품론에 대해서 공매도를 우리 증시에도 꽤 많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공매도 잔액도 그렇게 우리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액 같은 경우 이제 대차 잔고라 그러죠 보통. 예. 이제 공매도를 치기 전에 이제 선행지표가. 빌려야 되잖아요. 네, 주식을. 그 대차 잔고가 뭐 역대 거의 최고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일 기준 대차 거래 잔고가 125조 원. 이게 100조 넘은 게 사상 처음인데 그게 예. 9월에 넘겼고 이제 더 많이 늘어났죠. 그 후로도 25조가 더 늘어난 거예요. 대차 잔고가. 네, 이제 이게 근데 대차 잔고라는 건 사실 주가가 오르면 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또 공매도하는 쪽에서 계속 좀 빌리기 때문에 그 잔액 자체도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예. 결국 이거를 그 공매도를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그러면 이제 끝났느냐? 그건 예. 아닙니다. 9월에도 이렇게 늘었는데 어. 지금 9, 10, 11월 지수가 계속 올라왔다. 더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후행적인 부분도 있다. 다만 이제 이게 늘어나서 공매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는 있겠죠.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뭐 그런 정도고 그리고 B2는 좀 조심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신용 잔고가 거의 역대 최고치 역대 지금. 최대치를 예. 넘은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시총이 커지고 예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요 아.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절대 금액보다는 이제 비율로 봐야 되니까. 비율로 보면 그런데 근데 금액 자체는 높은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개인투자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뒤늦게 좀 이렇게 많이들 사시긴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만 거의 한 7조인가 8조 정도 개인 사셨던 거. 투자자들이. 예. 그동안 안 사시다가 어. 4천 넘으면서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저는 뭐 오늘도 증시가 좀 괜찮긴 하지만 조금 여기서 너무 이제 흥분하시기보다는 조금 11월 달에 한번 시장 분위기는 조금 바뀐 듯한 느낌 아닙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쉬거든요. 미국도 반도체가 지금 쉬고. 거품론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잘 안 가고 어.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 이틀간 주로 오른 게 금융주, 금융, 그 다음에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 미국. 우리도 지금 바이오가 네, 굉장히 그래서 오늘도 한국도 바이오, 어. 어제 우리나라 증권주. 예. 그러니까 한국도 확실히 색깔이요. 음. AI나 기술주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좀 확산되고 있다. 어. 그러니까 11월은 아마 그렇게 좀 움직이지 않겠냐. 좀 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예. 가는 장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순환매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를 그런 변화,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AI 거품론 관련 그리고 우리 시장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략경영 주임교수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동력의 주역 AI 반도체 외에 또 이게 있습니다. 전력기기주인데요. 효성중공업은 1년 전만 해도 4, 50만 원대였는데 어느새 220만 원을 넘어섰고 HD 현대일렉트릭은 30만 원대에서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호황의 끝은 없는 걸까요?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전력기기주 어디까지 오를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유리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놀랐습니다. 전력기기주들. 엄청 저도 놀랐습니다. 놀랐습니까? 네. 아니 제가 뭐 아까 220만 원, 또 100만 원 막 얘기했는데 네. 올 들어서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단기, 중기 지금 상승률 한번 볼까요? 네, 효성중고 YTD로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뽑아갖고 왔고요. 예. 전력기기 빅3,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저 전력기기 빅3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빅3, 있습니다. 예. 효성중공업 아침에 제가 뽑았기 때문에 자막에 나온 숫자랑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YTD 기준으로 효성중공업은 486%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486%. 예, HD 현대 일렉트릭은 YTD 기준으로 125%. 올 들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올 초 대비입니다. 네.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YTD로 20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많이 올랐냐? 시나리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간으로는 그런데 한 4, 5년으로 넓혀보면 그렇게 4, 5년까지 넓혀버리면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미가 그전에?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전력 모자라? 안 모자라. 안 모자란데 우리가 투자해야 돼? 발전소 짓겠어? 안 짓겠어? 이런 그랬어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최근 4년, 5년까지 길게 느려뜨려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섹시한 섹터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올 들어서 그렇지만 정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AI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뭐가 AI의 발목을 잡고 있냐? 전기가 부족해요. 전기가 부족한데 그러면 발전소부터 지어야 되겠네?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까? 가스 발전소를 지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5년에서 10년 걸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최근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수소전지 관련된 블룸에너지라든지 이런 업체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자, 그러면 발전소는 지었어. 그러면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는 초고압이거든요. 초고압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초고압으로 발전된 전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전압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네, 일단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압 송전 설비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기 전에 네.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초고압 송전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몇 개 기업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그리고 저기 인도의 뭐 조만한 회사들 요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결국 한국 전력기기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전력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빨리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빨리 만들어요. 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발전소를 짓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죠? 5년에서 10년. 지금 전기가 부족한 건 현실이지 당장 않습니까? 부족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초고압 송전 설비를 제한된 납기 내에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빅3가 거기에 딱 적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럼 빅3들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서 제품을 수출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게 수주잔고라고 합니까? 엄청나게 맞습니다. 쌓여있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예. 결국은 수주잔고가 이런 기업들은 수주잔고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습니까가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건 보통 우리가 Q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P, 단가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참고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예. 2024년 말에는 한 7.6조 원, 근데 2025년 3분기에는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수주잔고를 수주잔고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11조, LS일렉도 4조 정도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주잔고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낮은 단가로 수주를 받게 되면 저가 경쟁, 우리가 뭐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조선 경쟁할 때 그랬었죠. 한국이 수주는 굉장히 많은데 수익성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전력기기 3사는 수주잔고도 많은 데다가 가격. 공급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격 결정력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늘어난 거, Q가 늘어난 것도 오케이, 땡큐지만 P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고주가를 설명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수주잔고에다가 가격까지 올릴 수 있다.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 미국에서의 그 수요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텐데 전력 수요가 뭐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좀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네. 이런 쪽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 소위 말하는 한전과 같은 예.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시장을 크게 보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발전 설비 계획의 약 81%가 태양광 배터리 조합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예. 분산원 전원이라든지 저장의 결합이 전부 다 유틸리티 자가 발전에서 표준화되면서 대략 뭐 구조적으로 확대될 거다.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적으로. 앞에 구조적이란 말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단서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60% 이상이 증가하지만 결국 30기가와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 쪽 수요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면 그쪽에 이제 수출도 해야 되고 가서 생산도 해야 되는데 수출의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50% 관세를 매고 있다는데 어떻게 좀 이걸 견뎌왔죠? 일단은 50% 관세는 정확하게 뜯어보셔야 됩니다. 232조 항목에 보면은 예.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정된 거고요. 예. 다행스럽게도 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전력기기의 소재가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가긴 하지만 명목 관세 15%만 적용됩니다. 아, 그래요? 네, 232조를 예. 회피하는 그런 조항이 모두가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또 ESS나 특수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네. 무역 용어긴 한데 FOB라고 해서 수입한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아, 수요업자가요? 네, 우리가 오. 이거 관세 부과할 테니까 제발 수출해줘. 이런 쪽 ESS 특수변압기 쪽은 그런 조건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0%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오. 결국은 뭐 232조 때문에 50%의 관세 물어서 생산 단가 또는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그런 있겠지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대부분 얘기네요. 다 관세 회피할 수 있고 예. 심지어 FOB 조건으로 인해서 관세를 안 내는 항목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 전력기기 회사들 미국의 현지 생산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세에서 15%뭐 관세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하지만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생산 설비를 미국에서 생산함으로써 관세 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전력기기 3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창원이라든지 창원. 멤피스라든지 이런 쪽에 생산 캐파 증설을 얼마나 빠르게 이룰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수요에 결국은 맞춰서 얼마나 생산을 늘릴 수 그렇죠. 있느냐. 캐파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공급 쇼티지인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생산량만 늘어난다면 어닝,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전력 3사가 미국에서 얼마나 생산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창원에서 얼마나 생산 확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뿐이 아니죠. 유럽 연합도 아까 말씀하신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2030년까지 130억 유로 규모의 해상풍력 관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 미국처럼 우리한테 좀 발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것이 아마 환경적인 규제 이런 쪽에서 까다롭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모자라 그러면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장 발전소를 지어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2번으로 생각하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 발전소 그리고 3번으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 원자력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너무나 심한 나라다 보니까 가스나 원자력까지 가지 않았고 일단은 재생에너지, 특히 뭐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로 집중했을 때에는 예. 당연히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세상에 바다에 있는 거죠. 바다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또 초고압 송전 설비를 이용해서 쏴야 되고요. 그러네요. 또 바다에 또 전선을 깔아야 되니까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그 송전 설비라든지 변압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좀 환경에 안 좋은 그런 황산화 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개팩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기를 붙였다 뗐다 할 때 가스가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육불화황이라고 해서 예.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쪽으로 규제를 해서 좀 천연 친환경 GIS 교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전력 3사들이 잘하고 있지만 또 유럽의 환경 규제라든지 규격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의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친환경 GIS 이런 것들을 예. 국내 기업 최초로 획득해가지고 예. 뭐 해상풍력 MOU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뎌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맞춘 유럽에 맞춘 친환경 규제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도체 산업이 잘 된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야, 그럼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도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전력기기주가 이렇게 호황이라면 그 수혜를 받는 뭐 부품 회사나 뭐 그런 회사들도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최근만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길게 보시면은 빅3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한번 확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쉬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대마불사 즉 큰 이런 데.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산업에서는 큰 종목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획득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AI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 우리 IT 버블 때 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살아남았던 야후, 살아남았던 아마존, 네. 살아남았던 MS가 모든 걸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AI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전력기기도 결국은 빅3가 결국은 이런 시장이 커진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제일 잘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예. 크게 본다면 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크게 본다면 뭐 산일전기와 같은 특수 변압기, 예, 특수 변압기. 예를 들어 특수라는 말은 뭐 ESS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변압기를 좀 전문으로 만드는 산일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특수 변압기 회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유럽 얘기를 말씀드릴 예. 때 해상풍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저 케이블. 케이블. 네, 그러면 케이블 회사인 대한전선 이런 회사들. 대한전선, 그리고 또 밸류체인이다. 케이블이나 변압기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광물이 뭘까요? 네. 구리. 구리. 예, 맞습니다. 뭐 구리를 생산하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포스코, 뭐 LS, M&M, 풍산 이런 기업들. 그리고 네. 또 결국은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EPC라고 불리우는 시공을 해야 되는 뭐 건설사라든지 건설사들.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 이런 쪽이 전반적인 전력기기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주력을 해야 된다면 주력 3사, 전력기도 아까 말씀한 주력 3사인데 그 중에 하나 효성중공업만 사례를 들어보면 주가 수익률이 지금 50배가 넘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PBR도 10배인데 뭐 테슬라 아까 저희가 앞에서 테슬라도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익이 좋을 거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과연 올라가야 할까? 함께 투자를 해야 될까?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P랑 Q를 보세요. P와 Q. Q라는 것은 수주잔고를 수주와 뜻하는 거고요. 가격. P라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률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P와 Q 둘 다 좋습니다. Q는 좋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주잔고가 거의 10조가 넘는 수주잔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Q는 충분하고 그리고 P가 떨어질 거냐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냐 중요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P, 가격 결정력을 가장 강력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가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P랑 Q가 완비가 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PER을 더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들이거든요. 예. 뭐 제가 뭐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금 또 200만 원, 300만 원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럴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액면 분할이라든지 액면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삼성전자도 있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신만전자 온 것처럼 액면 분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착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주가의 높이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 뭐 살짝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목표 주가들을 이렇게 이미 올라 있는 주식의 목표 주가를 더 올리고 있습니까? 예,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되고 있고요.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310만 원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 그리고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최근에 일제히 상향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방금 말씀드렸던 증권사 보고서를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를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개별 주식 투자와 함께 늘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하는 게 ETF입니다. 전력기기 관련 ETF도 꽤 많죠. 올해 ETF 수익은 어땠어요? 아유, ETF 수익률 어마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ETF를 찾을 때 뭐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뭐 AI 전력 이렇게 전력.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력 기기, 아니면 전력 설비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타이거는 코리아 전력 기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코덱스는 AI 전력 핵심 설비, 그리고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투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ETF를 보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빅3의 비중이 얼마냐 이게 빅3.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게 높아야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그래도 큰 종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타이거 코리아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빅3의 비중이 74%입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68.5%, 그리고 하나로는 68%. 같은 전력 설비, 전력기기 ETF라고 하더라도 이 빅3의 비중 차이가 좀 나고 빅3, 나는 빅3가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빅3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이런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빅3 비중이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놀라운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I 관련주의 고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컴퓨팅 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이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입니다. 투자자들도 불안해하는데요.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AMD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 확대는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수익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투자 확대가 큰 도박이 아닌 옳은 선택이라는 주장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